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볼 부분은 곤충의 구조와 기능 중에서 이 날개입니다. 날개. 곤충은 날개를 가지고 있죠. 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 일단 나비목의 날개에는 겹친 인편이 덮여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편들, 이 조각 같은 애들이 비닐 조각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하면요. 자, 첫 번째 날개맥이라는 게 있어요. 날개맥. 곤충의 날개는 외골격이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이 이제 가운데 이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에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이게 가슴이라고 보면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이 나 있는데 이게 이 외골격 자체가 늘어나서 생긴 거다. 그리고 C맥, 그 날개에 있는 맥, 날개에 있는 요런 맥들, 이런 맥으로 그 모양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날개는 상하 2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 굵은 C맥에는 간행신경이 분포하고 기관이 들어있으며 우와 직후에는 혈구를 찾아볼 수 있다. 혈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 날개가 지금 앞날개에 뒷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럼 날지를 잘 못할 거예요. 일단은 이 두 개가 한 번에 탁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날아야지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날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있냐? 날개 가시형, 날개 거리형, 날개 갈고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설명을 한번 보시고요. 날개 가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박각시류의 지금 날개 부분을 확대한 사진인데 보시면 요렇게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뒷날개고 이게 앞날개거든요. 뒷날개의 이 기부 쪽, 몸통에 붙어있는 쪽에서 이 앞날개 쪽으로 이렇게 가시가 있고요. 앞날개에는 이 가시를 품을 수 있는 요런 기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꽂히면서 서로 합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날개 가시형이고요. 그 다음 날개 거리형. 말 그대로 날개를 거는 건데 날개 거리형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 나비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날개 가시형도 마찬가지로 나비목인데 날개 가시형 같은 경우에는 나방. 주로 나방에 이 날개 가시형으로 달려져 있고 이 날개 거리형은 이제 나비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날개 거리예요. 요게 이제 날개 거리인데 지금 요게 앞날개고 이게 뒷날개입니다. 앞날개 이 기부 쪽에서 이렇게 날개 거리가 나오고 이 날개 거리가 이 뒷날개를 건다고 하네요. 어떻게 거는지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저런 기관들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날개 갈고리형입니다. 날개 갈고리형은 날개 걸쇠가 여기 있어요. 날개 걸쇠. 날개 걸쇠가 이 뒷날개 앞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벌목인데 이렇게 뒷날개 이 앞부분에 이렇게 생긴 날개 걸쇠가 있어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걸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체가 요거랑 지금 여기랑 걸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날개 걸쇠를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날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이 날개 걸쇠 같은 경우에는 이 벌목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날개 모양들 한 번씩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 반초신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앞에는 가죽질이고 뒤에는 부드러운 세포막과 같은 그런 얇은 막질로 되어 있는 거. 특히 노린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 파리목 같은 경우에는 뒷날개가 이렇게 곤봉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는데 이 곤봉 모양은 날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앞날개만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날개에 대한 내용들.
자, 다음 날개 했으면 이제 복부 쪽을 해야겠죠.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봅시다.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배 쪽은 몇 마디냐, 보통, 그 곤충에서 보통 몇 마디냐면은, 10에서 11마디입니다. 배는 보통 10에서 11마디고, 여긴 뭐가 있냐면요, 기문, 이 호흡기가 있어요, 호흡기. 숨을 쉬는 이 호흡기관이 있고, 생식기관은 보통 이 끝쪽에 달라붙어 있어요. 생식기관이 있고, 보통, 이제 8에서 10마디, 이제 8에서 10마디 요 사이는 생식기나 침이 있고요. 이제 9마디에 각각 배판이 있습니다. 배판이라는 게 있고,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이한 목들이 있어요. 이 납바리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9마디에서 12마디로 이 증절변태를 하게 되고, 톡토기 목은 복부마디가 대부분 10에서 11마디인데 얘 같은 경우는 6마디 이하입니다. 이 톡토기 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배에는 무슨 기관들이 있냐? 자, 여기서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뿔관입니다. 뿔관은 진딧물의 복부 등 쪽에 위치한 쌍을 이룬 분비물 구조로 포식자를 격퇴하거나 공생하는 개미에 의한 보살핌 행동을 유도하는 물질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이 뿔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도약기랑 끈끈이관이 있는데, 도약기는 이 톡토기목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복부마디에 있는 거고요. 끈끈이관은 톡토기목에서 발견되고, 이 첫 번째 복부마디에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끈끈이관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의 흡수를 조절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암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소화계입니다. 소화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이 부분인데, 소화계를 이렇게 곤충의 몸 전체를 통틀어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장, 앞에 있는 부분, 머리가 있는 전장, 그리고 중장, 후장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전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구강, 인두, 식도, 모이주머니, 전위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강은 윗입술과 입틀 사이의 공간을 정구강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정구강. 인두는 입과 식도 사이의 공간. 인두는 입과 이 식도 사이의 공간. 요 사이의 공간. 요거 인두라고 하고요. 식도는 머리 뒷부분에서 가슴 앞부분까지의 공간. 여기서부터 가슴 앞부분까지 요 정도 공간을 말을 하고요. 이제 모이주머니는 먹은 것을 임시 저장하는 곳, 소화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제 곤충의 경우 이렇게 모이주머니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은 여기서 좀 오랫동안 서서히 소화시키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 가능하고요. 자, 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이는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판막이 있어요. 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중장으로부터 먹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중장을 봐야겠죠. 중장은 큐티클층이 없으며 장 안쪽에 소화를 위한 많은 육모를 내고 있고요. 중장에 여러 위맥낭이 있으며 벌목의 유충이나 풀잠자리 일부에 같이 먹이가 액체성이어서 소화 잔류물이 적은 종류에서는 중장의 끝이 어떻다고요? 막혀 있습니다. 이 액체성을 액체성에 이제 액체성의 먹이를 소화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의 끝이 막혀 있고, 이 매미나 깍지벌레,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매미나 깍지벌레, 그 밖에 흡주성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여과실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요. 여과실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소화효소가 먹이에 닿기 전에 이 수분을 흡수해버립니다. 하지만 매미나 깍지벌레, 흡주성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여과실이라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소화효소가 먹이에 닿기 전에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중장의 앞부분에서 직접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지나 후장으로 들어온 먹이는 수분이 빠져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중장의 초반부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가므로 후장에서는 수분이 어느 정도 줄어있는 상태다.
먹이가 중장에 들어올 때는 위식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막의 주성분은 뮤코프로틴이며 그 속에는 키틴질의 섬유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다. 이 위식막 같은 경우에는 먹이로부터 중장의 상피세포의 송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먹이가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먹이가 이렇게 뾰족한 이런 애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주변을 이 위식막이라는 걸로 한번 이렇게 쭉 감싸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다음 후장입니다. 후장은 회장, 결장, 직장 등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 후장의 흡수작용은 직장의 유두돌기나 복잡한 인신계에서 하게 되고, 직장은 소화된 찌꺼기에서 수분을 재흡수하여 체액이나 말피기관으로 이제 보냅니다. 이 후장 같은 경우에도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우리 인간도 대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대장에서도 수분 흡수를 합니다. 마지막에 수분을 뽑고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후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흰개미류 곤충의 직장낭에는 공생 원생동물이 있으며 잠재리류의 약충에서는 직장 아가미가 발달한다. 각각의 이런 내장에서 이제 특별한 기관을 가진 애들이 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인기 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자, 다음 곤충의 소화효소인데 탄수화물의 분해효소인 아밀라제유와 이 글리코시다제류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효소인 리파제, 단백질 분해효소에는 촉매효소인 엔도펩티다제류와 펩티드 말단 분해효소인 엑소펩티다제류가 알려져 있다. 즉 소화를 하려면은 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이 탄단지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 소화하는 이 효소들 요렇게, 지방 분해효소 요렇게, 단백질 분해효소 요렇게, 이것도 인간이랑 거의 같죠? 이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말피기관입니다. 말피기관이 어디 있냐면은 후장의 시단부에 있어요. 후장이 시작되는 부분. 자, 여기가 후장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말피기관입니다. 이게 말피기관입니다. 말피기관은 후장이 소화 배설물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입니다. 제가 아까 후장이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흡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재흡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말피기관이고요. 중장과 후장 사이에 있고, 체각 내 유리된 상태, 이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산이 있으며 요산의 산화생성물인 알라토인과 알라토산은 나비목과 노린재목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도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되 이 말피기관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말피기관이 분비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칼륨이온이 관내로 유입되고, 그러니까 이 말피기관에 있던, 아까 말피기관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여기서 이 음식물들의 이 수분이 관내로, 이제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내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칼륨이온이 체내로 들어간다는 말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칼륨이온이 관내로 유입되고, 뒤따라 다른 염류와 수분이 이동하고요. 관내에 들어온 액체가 후장을 통과하는 동안에 수분과 이온류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후장을 통과하면서 수분을 다시 한번 재흡수해준다. 다음 지방체가 있는데요. 지방체는 영양물질의 저장 장소 역할을 하는데 영양 상태나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초기에는 세포질 내 망상체에 저장되나 후에 대형의 지방굴을 형성하게 됩니다. 굶거나 활방화 활동을 할 때는 지방체내 축적 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방체는 말 그대로 지방을 저장해주는 그런 기관인데요. 자,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칼로리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같은 양의 가장 많은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굶거나 아니 엄청나게 많이 활발했을 때 이 저장되어 있는 물질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지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체 내 축적 물질들이
지방체 내에 있는 지방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호흡계입니다. 호흡계. 이 호흡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 호흡계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냐?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가슴이 이렇게 세 등분되어 있어요. 가슴이 세 등분되어 있고, 머리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배의 이 측면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도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얘네도 호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로 이런 구멍들로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관계는 체표가 내부로 함입되어 생기고 이 구멍 자체가 이 체표, 이 안에 있는 표피들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고 기관 아가미는 반대로 체벽이 늘어나서 기관 아가미 같은 경우에 반대로 체벽이 늘어나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가슴과 가운데 가슴, 뒷가슴이 있다 보면은 앞가슴, 가운데 가슴 사이에 하나,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복부의 마디마다 이렇게 기문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문은 표면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닫히는 기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식물에서도 기공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열려있으면 이 증산작용이 계속해서 될 텐데 수분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기문도 이 수분 손실을 위해서 닫히는 기작이 있고요. 이 조직 내 산소 농도가 낮거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산소가 적거나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열리게 됩니다. 기문이 있으면은 그 기문이 이렇게 이게 기문이라고 보면요.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기관입니다. 관. 공기가 통하는 관, 이 기관인데 기관의 안쪽을 내막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내막이 있고 체벽이 큐틱층클과 연해 있고 여러 층으로 된 외표피를 가지고 있어요. 안쪽 층은 나선사 구조를 이루고 있어 기관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나선사 구조란 이렇게 농수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게 이제 탄력성이 있어서 기관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자, 기관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나선사 구조를 가진 채로 좀 있어요. 기관의 끝에 있는 가는 관을 기관 소지라고 하는데 탈피할 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며 수분은 자유롭게 통과하며 조직 내에서 분지하여 세포 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렇게 기관이 왔습니다. 기관이 왔으면은 이제 각각의 산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기관 소지로 넣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혈관으로 치면은 모세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끝에 나눠지게 되는데 기관 소지라고 하고요. 기관은 특정 조직의 산소를 요구량에 따라 분포하며 뇌, 감각기관, 날개 근육 등의 기관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뇌나 감각기관이나 날개 근육 등에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기에 기관이 많고요. 필요한 만큼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는 뭘까요? 기관계, 여러분들 근데 이 호흡기에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산소를 뭘로 운반해주죠? 이 혈액이 운반해줍니다. 동물이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혈액이 운반해주지만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호흡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산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알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기가 좀 중요한 편이에요. 자, 다음은 순환계입니다. 우리 순환계 하면은 심장, 혈액, 혈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곤충은 개방순환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개방순환계란 뭐냐면은 이 혈관이 없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져 있지 않은 겁니다. 혈관이 개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도는 거예요. 온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돌잖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서 도는 게 아니고 온몸에 그냥 혈액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개방순환계고 혈액이 심장관과 대동맥관을 제외하고는 바로 조직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이 순환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인간도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곤충은 심장 어떻게 가지고 있냐? 곤충 심장을, 자, 요게 다 심장이에요. 요게 다 뭐라고요? 심장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장에는 뭐가 있냐? 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쵸? 이 피가 들어오게 돼요, 피가. 근데 곤충의 피는, 우리는 인간의 피는 혈액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혈림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이 혈액 속에는 혈액만 들어있어요. 혈관 속에는 혈액만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림프액이라고 있어요. 림프액. 근데 이 곤충에서는 혈액과 이 림프액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왜?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과 림프의 구분이 없어서 서로 섞여져 있는 이 혈림프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신문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갑니다. 쭉 나와요. 쭉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자, 개방이 되어 있어요. 끝이 뚫려 있어서 여기서 혈액들이 막 도는 거예요. 일로도 가고 날개로도 가고요. 뭐 다리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뭐 이렇게 뇌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 순환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개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날개로도 피가 들어간다. 날개 그 심액을 통해서 우리 혈액이 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자, 등혈관입니다. 심장과 대동맥은 소화관의 등 쪽에 있어 전체를 등혈관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그래서 등혈관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심장을 여기까지로 말씀드렸는데 심장 이후로 되는 곳이 이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자, 몸의 뒤쪽에서 시작하여 가슴을 지나 머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심장은 가슴과 복부에 걸쳐 있기도 하나 대개는 복부에만 있으며 이 복부에만 있어요. 대부분 몸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잘록하고 여기에 한 쌍의 신문이 있어서 여기로 혈액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신문의 안쪽에는 신문 판막이 있어 심장 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자, 들어가기만 해야 되는데 이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 것은 여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동맥은 등 혈관 앞부분이 길어진 것으로 가슴을 지나 내 부분에 이르며 끝은 2개 이상, 그 이상의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혈림프라고 말씀드렸었죠. 혈액 플러스 림프액. 혈림프입니다. 혈액의 최적은 15에서 75%,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몸 전체에 들기 때문에. 혈장과 혈구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혈장은 85%가 수분이고요. 약산성이고 무기이온,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당류, 유기상 등 이 영양분들을 함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외시류에서는 이 불완전 변태를 하는 외시류에서는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삼투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장 내에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깔따구유충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자, 이 헤모글로빈은 빨간색을 띠는 색소예요. 그래서 이 빨따구를 죽이면은 이제 사람 피가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해서 죽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곤충 같은 경우에, 거미 같은 경우에, 거미는 곤충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거미를 죽이면은 흰색이 나오거든요. 흰색. 그리고 이 산누에나방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 예를 들어 초록색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징그럽죠. 곤충을 죽이게 되면은. 왜 피가 안 나오느냐? 피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없어서. 네, 헤모글로빈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헤모시아닌인가? 네. 헤모글로빈이 아닌 헤모시아닌인가? 하여튼 요런, 지금 뭐 나무의사에 다루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물질이 이제 곤충 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의 기능은 수분의 보존, 양분의 저장, 영양물질과 호르몬의 운반 등을 하게 되고요. 이 혈구 같은 경우에 인간과 같은데 식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액 속에 들어와 있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균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소형의 고치를 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혈액의 순환인데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심장의 박동은 심장벽에 있는 근육섬유의 수축으로 생기고요. 심장근이 늘어나면 심장이 커져서 혈액이 신문 안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이 바깥에서 안으로 신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날개로 들어갈 때는 전현부, 나갈 때는 이 두년부를 통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생식계입니다. 생식계. 자, 이 생식계랑 신경계를 하면 끝나겠네요. 자, 생식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암컷은 이렇게, 수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수컷의 생식기관, 정소, 여러 개의 정소소관이 모여 하나의 낭 안에 있는 상태. 자, 요게 정소고요. 요게 정소고, 정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정소소관이 있습니다. 정소소관이 이렇게 있고, 이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이 수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저정낭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런 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정을 하게 될 때 부속샘에서 윤활유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윤활유와 같이 함께 저정낭에 있던 정자와 함께 사정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고요. 자, 암컷의 생식기관 보시면은 초기 난소소관 안에서 증식실과 난안식을 거치면서 난향이 들어있는 난모세포, 즉 알이 만들어지게 되고, 암컷의 부속샘은 알의 보호막이나 점착액을 분비하여 알을 감싸게 됩니다. 자, 이 난소가 이렇게 있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난소가 이렇게 있고, 난소를 구성하는 건 이 난소소관들이 난소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이 나오고요. 수란관을 통해서 알이 나오고, 여기서도 샘이 있어요. 부속샘이 있고, 그리고 저정낭이 있습니다. 암컷도 정자를 보관해요. 이 정자와 부속샘, 이렇게 윤활유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배출을 하게 되죠. 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신경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총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가 뭐 순환계로 갈 수도 있고, 신경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식계로 갈 수도 있는데, 각각의 세포가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분화에서 초고 분할을 하게 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는 아예 다릅니다. 다른 세포들이랑 거의 아예 다른 역할하는 이제 세포인데, 그 신경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수상돌기랑 이 축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수상돌기랑 축삭돌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뉴런 사이는 신경 연접에 의하여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신경계는 크게 중앙신경계, 내장신경계, 주변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중앙신경계. 신경절이 몸의 각 마디에 한 쌍이 가까이 붙어 있고, 그 사이를 한 쌍의 신경색이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머리에서 배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머리에는 신경절이 모여서 뇌를 구성하게 됩니다. 뇌는 3개의 신경절이 연함된 것으로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신경계가 있고, 거기는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시죠. 전대뇌는 우리 머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 뭐 있죠? 눈 있죠, 눈. 그래서 겹눈과 혼눈의 시신경을 말하고, 자, 중대뇌 같은 경우에는 이 더듬이 역할을 하고, 후대뇌 같은 경우에는 이 윗입술과 뭐 전이 이런 부분들, 윗입술과 전이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자, 이 식도 하신경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 후대뇌는 윗입술과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랫부분에 뭐 있죠? 아랫입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큰 턱. 죄송합니다. 아랫입술이 아니고 큰 턱, 윗입술 다음에 큰 턱, 그 다음에 작은 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랫입술로 해서 닫히게 되잖아요. 요 3개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 식도와 신경절입니다. 식도와 신경절이고요. 자, 그럼 중앙신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장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이나 내분비기관, 생식기관, 호흡계 등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이 내장신경계가. 자, 그 다음엔 주변신경계입니다. 주변신경계는 말초신경계라고도 하는데, 중앙신경계와 내장신경계의 신경절에서 좌우로 뻗어나온 모든 신경으로 구성. 우리 혈액으로 치면 이 모세혈관과 같은 건데, 아까
그 기관 소지와 같은 모세혈관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주변 신경계에 이렇게 얇게 해서 퍼져나가는 거고요. 많은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 이 운동을 관장하든지 이제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관장을 한다. 주변 신경계에서.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잘 알길 바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 내분비계 우리 뭐 있죠? 내분비에서 분비하는 거? 그쵸? 호르몬을 분비하죠. 내분비계에서는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요, 충체 내외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계를 분비하는 기관, 앞가슴샘이 있는데요. 앞가슴샘. 앞가슴샘은 키틴과 단백질의 합성을 자극해서 이 탈피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탈피를 할 수 있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탈피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액디스테로이드는 곤충이 성충 단계에 이르면 앞가슴샘 태화로 분비할 수 없게 되어 다시는 탈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앞가슴샘에서는 탈피를 하는 탈피 호르몬인 이 액디스테로이드를 분비를 하게 되는데 성충이 되게 되면요, 탈피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앞가슴샘도 태화가 하게 되고 그리고 탈피를 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예외는 있겠죠. 바로 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날개가 생긴 이후에도 탈피하는 유일한 곤충이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은 탈피 호르몬이 이 액디스테로이드를 분비하는 그런 앞가슴샘이 있었다고 보면은 이 카디아카체라는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가슴샘은 화학적 메신저인 앞가슴샘의 작은 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후에만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하고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 앞가슴샘은 아까 탈피 호르몬인 이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액디스테로이드가 생산하게 되려면은 이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야 돼요. 예.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서 자극을 받아야지만 이 액디스테로이드가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가 되냐? 이게 바로 이 카디아카체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 대동맥 벽에 위치해 있어요. 대동맥 벽에 위치하여 있는 카디아카체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아카체의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을 나오게 하려면은 뇌 신경분비세포에서 신호를 받은 후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보자면은, 자, 뇌 신경세포, 신경분비세포, 뇌 신경분비세포에 신호를 줍니다.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라. 그럼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하겠죠. 얘가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하게 되고 액디스테로이드 생산을 해야지 이제 탈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카디아카체, 그리고 액디스테로이드는 어디요? 앞가슴샘. 뇌 신경분비세포는 이제 신경분비세포에서 각각 이렇게 분비하는 곳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이 알라타체입니다. 알라타체는 탈피를 억제하고 이제 탈피를 억제하고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화합물이에요. 네, 발육을 억제하고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화합물인 이 유약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화합물인 이 유약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고요. 유약 호르몬은 아래서의 난황 축적, 부속샘의 활동 조절, 페로몬 생성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개미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 개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되려면은 이 내부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커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갖춰야 될 조직들을 갖춘 상태로 이렇게 촉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이 내부적인 성숙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유약 호르몬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피를 억제를 시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신경분비세포인데, 신경분비세포, 신경펩타이드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전대뇌 쪽에서 분비되는 뇌호르몬. 탈피 후에 표피의 경화에 관여하는 경화호르몬. 경화호르몬은 이 부르시콘이라고도 합니다. 탈피 후에 표피의 경화에 관여하는 경화호르몬. 마지막으로 이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이뇨호르몬, 알라타체 자극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자, 내분비계를 봤으니까 이 외분비계도 봐야겠죠. 외분비계는 호르몬이 아니라 이 페로몬. 페로몬 바깥으로 이제 분비해내는 외분비계입니다. 몸 밖으로 분비되어 종내 또는 종간의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 페로몬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화합물질입니다. 그래서 성페로몬, 집합페로몬, 분산페로몬, 길잡이 페로몬, 경보페로몬 등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페로몬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화합물질입니다. 얘네는 같은 종에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대부분 같은 종이고요. 자, 그 다음 이종간 통신물질인데, 이종간 통신물질은 생화학적 물질을 내어 다른 종 개체의 성장, 생존, 번식 등에 영향을 주는 생물적 현상을 타감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종간 통신물질입니다. 자, 같은 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물과 곤충이더라도요. 네, 식물과 곤충이더라도 이제 다른 종에 영향을 주는 거, 성장, 생존, 번식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요것을 이제 타감작용이라고 하고, 이 타감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종간 통신물질입니다. 이종간 통신물질은 세 가지로 보통 나뉘어볼 수가 있어요. 카이로몬, 알로몬, 시노몬.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카이로몬은 신호물질을 분비한 개체는 해가 돼요. 이 물질을 분비한 애한테는 해가 되는데, 이를 감지한 개체에는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고요. 자, 알로몬은 분비자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이걸 분비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는데, 이 감지자한테는 주로 손해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녀석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런 녀석들이 있겠죠. 다음 시노몬. 시노몬은 이 분비자, 감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는 물질. 예를 들어 공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 진행을 해야 봤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여쭤보시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요즘에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구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워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외워야 될 부분이 많고, 왜냐면 이거 다 발견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셔서 시험에서 나오면은 잘 맞추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곤충의 생식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이 곤충의 생식과 생장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곤충이 처음에 태어나서 발생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배자라는 것입니다. 배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곤충은 어디서 태어나죠? 이 알에서 태어납니다. 알에서 태어났는데, 이 알은 수많은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알 안에서는 수많은 세포 분열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 세포 분열이 되게 되면은, 이 세포 분열이 된 녀석들끼리 각각 어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기관을 가지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화가 됩니다. 이 바깥쪽으로도 분화가 되고요. 이 안쪽으로도 분화가 되고, 그리고 안쪽에 분화가 된 다음에 이 사이에 또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곤충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바깥대 층에 있던 이 세포들, 요것을 외배엽이라고 하고요. 이 중간에 있는 거, 중배엽, 이 안에 있는 거, 내배엽. 이 처음에 알의 가장 내부에 있던 곳에서부터 기원이 돼서 발생되는 기관을
우린 내배엽으로부터 발생된 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알에서 가장 외곽 쪽, 이 외배엽으로부터 발생된 기관은 우리는 외배엽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각각 역할이 대부분 달라지게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벽이 이렇게 쳐져요. 세포벽이 쳐지면서 이렇게 세 층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담은 거고요. 자, 이 외배엽으로부터 발생된 기관 뭐가 있냐? 표피, 바깥쪽에 있는 표피, 외분비샘, 뇌 및 신경계, 감각기관, 전장 및 후장, 호흡계, 외부 생식기.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이 외부 쪽에 있어요. 외부 쪽. 표피도 외부에 있고 외분비샘 외부에 있죠. 뇌 및 신경계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감각기관, 외부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이죠. 자, 더듬이 같은 그런 거잖아요. 자, 전장 및 후장. 이 부분이 살짝 좀 애매한데, 살짝 애매하고. 호흡계 같은 경우도 기문 같은 경우 이 외표피에서 보이잖아요. 그쵸? 이 외부 생식기. 다 이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이 외배엽으로부터 기원이 됐고요. 그 다음 중배엽은 어디겠어요, 그러면? 안에 있던 녀석들. 이 안에 있던 녀석들, 심장, 혈액, 순환, 근육, 내분비색, 지방체, 생식선, 이런 애들이 중배엽이고, 마지막에 특징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거, 이 내배엽으로부터, 가장 안쪽에 있던 이 내배엽으로부터 기원된 것은 중장이다. 중장이 유일하다. 중장으로 보세요. 중장이 유일하다고 일단 보십시오. 그래서, 자, 요런 애들이 있고요. 자, 다음은 곤충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탈피거나 번데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 이 탈피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탈피가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자, 첫 번째 표피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표피 조직. 외표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원표피 있고 그 다음에 진피세포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탈피 이전의 표피층이고요. 이 이후에 탈피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가운데 공간에 아까 앞가슴샘에서 탈피 호르몬, 액티스테로이드 분배를 하고 그다음 탈피가 되면은 이 탈피액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탈피액이 처음에 분비가 돼요. 표피층이 분비가 되면서 이걸 먼저 설명드리겠다. 이 순서에 맞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표피가 살짝 띄어집니다. 이 진피로부터 원표피랑 외표피가 살짝 띄어져요. 살짝 띄어진 다음에 그 안에 뭘 채우냐면은 이 불활성 탈피액을 넣게 됩니다. 불활성 탈피액은 말 그대로 활성되지 않은 탈피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활성 탈피액을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에 있던 이 원표피나 외표피 이런 녀석들 있죠. 대부분 이 원표피, 내원표피에서 영양분을 분해를 시킵니다. 이 조직들을 분해를 시켜서 쓸 수 있는 녀석들은 쓰게 돼요. 네. 이 활성 탈피에서 얘네를 분해를 시키게 되거든요.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을 분해를 시켜야지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분해를 시켜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녀석들은 쓰게 됩니다. 써서 다시 이 외표피와 원표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이게 외표피죠. 이렇게 외표피고 그 안쪽에 뭐가 있죠? 원표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외표피랑 원표피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 소화를 흡수를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을 완전히 분해를 시켜서 덜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탈피를 하게 되겠죠. 탈피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외표피와 이 외원표피와 내원표피가 있는 이 원표피층 그리고 외표피층.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 팽창을 시킵니다. 처음에 이 쭈글쭈글하고 있던 것을 쫙쫙 펴줘요. 쫙쫙 펴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딱하게 만들어줍니다. 흑화와 경화를 시켜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조직을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딱딱하게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점점 더 침적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원표층, 외원표층, 외표피층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표피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탈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요거였고 자, 탈피랑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생장함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 그쵸? 번데기가 있었죠, 번데기. 이번에는 번데기가 어떤 번데기가 있는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번데기의 형태는 피용, 나용, 그리고 위용.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피용과 나용과 위용. 피용의 대표주자는 이 나비입니다, 나비.
피용의 대표 주자는 나비고요. 이 나용의 대표적인 주자는 이 딱정벌레입니다. 그리고 위용은 이 파리류가 위용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죠. 일반 피용은 뭐냐? 발육하는 부속지가 껍질 같은 외피로 몸에 밀착되고 부속지가 보이지 않음. 자, 수용은 복부 끝에 갈고리 발톱을 이용하여 머리를 아래로 매달리는 번데기고, 대용은 대롱대롱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롱대롱. 머리가 대롱대롱. 갈고리 발톱으로 몸을 고정하고 머리를 위로 하여 띠실로 몸을 지탱하는 띠를 두른 번데기. 그래서 예시도 다 알아셔야 되고요. 이 대용 같은 경우는 호랑나비, 흰나비, 부전나비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뭐 먼저 그쵸, 피용을 말씀드렸었죠. 자, 피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용이랑 이 나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피용 같은 경우에는 다리나 이런 게 보이나요, 혹시? 다리, 눈, 뭐 이런 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부속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나용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보이죠? 다리도 보이고요. 네, 뭐 날개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용과 피용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피용 중에서는 대용과 수용이 있는데, 대용은 이 머리가 위고, 수용은 머리가 아래고, 이 꼬리가 위, 머리가 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잘 가져가셔야 되시고, 자, 피용을 봤으니까 이제 나용을 봐야겠죠. 나용은 저작형 나용과 비저작형 나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작형 나용 같은 경우에는, 자, 발육하는 모든 부속지가 자유롭고 외부적으로 보인다. 아까 보셨죠? 다리라든지 이런 게 외부적으로 다 보이고, 이게 나용이고요. 그 중에 저작형 나용은 부속지 중에서 큰 턱을 움직여 씹을 수 있음. 큰 턱을 이용하여 고치를 잘라내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속지 안에 큰 턱을 움직여서 씹을 수 있어서 그 턱을 이용해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게 저작형 나용입니다. 자, 요렇게. 자, 턱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냥. 윗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예, 여기서 바로 그냥 씹어가지고 번데기 탈출하는 거고, 하지만 얘는 머리가 저작형은 아니죠. 그래서 밑들이, 뱀잠자리, 풀잠자리, 날도래, 일부 원시적인 나비목에서 이 저작형 나용을 쓰고 있고, 비저작형 나용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고 다리를 이용해서 고치나 피곡으로 탈출. 저작형 나용은 아까 큰 턱을 이용해서 탈출했는데, 비저작형 나용은 그 턱 부위가 이렇게 번데기에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리를 이용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딱정벌레류랑 풀잠자리류가 여기에 형성이 되는데, 이 풀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작형에도 있고 이 비저작형에도 있습니다. 각 그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다음 위용입니다. 유충의 단단한 외골격 내에 몸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요렇게 해버린 거예요. 요렇게. 파리류가 이렇게 되거든요. 파리류. 아예 이 고치 속에 자기를 넣어버렸는데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류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생장을 함에 있어서 기생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육식성 곤충의 이 기생하는 애들이 있는데, 기생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뉘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복 기생자예요. 다른 포식 기생자의 기생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곤충이 있어요. 이 곤충이 기생을 합니다. 근데 이 곤충을 또 기생을 해요. 누군가. 이 녀석을 중복 기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자에 또 기생하는 거, 중복 기생자라고 하는 거고, 자, 다음은 동종 기생자입니다. 동종 기생자란 뭐냐면은 한 종의 구성원이 다른 종의 구성원에게 기생을 하는 건데, 같은 종 수컷이 같은 종 암컷한테 기생하는 이런 걸 동종 기생자라고 하고요. 다음 유충 기생자입니다.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 살며,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 살아요. 사회성 곤충들은 둥지를 만들어서 각각의 파트를 맡고 그 파트를 통해서 일을 한다든지 뭐 생식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둥지에 살게 됩니다. 유충기생자는요. 이 사회성 곤충의 어린 것들을 먹는 곤충입니다. 사회성 곤충을 먹는 거예요.
사회성 곤충 그 자체, 어린 자체를 먹는 거고, 사회성 기생자란 뭐냐면은,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서 먹이나 다른 자원을 훔치는 곤충입니다. 자, 사회성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개미가 있다. 일개미가 바깥에서 일을 해가지고 먹이를 가져오잖아요. 이 먹이를 어디로 가져옵니까? 네, 둥지로 가져오게 되겠죠. 둥지로 가져와서 이 먹이가 있는데 이 먹이를 훔쳐먹는 거예요. 훔쳐먹어. 그래서 사회성 곤충의 자원을 훔쳐먹는 것은 이 사회성 기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비슷함으로 잘 구분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곤충이 생존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첫 번째는 이주입니다. 이주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사 가는 거랑 같죠. 다른 환경. 이번 환경이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환경으로 이주를 하는데, 자, 이주의 효과는 뭐냐면은, 처음에 천적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고, 더욱 유리한 양육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먹이가 많다든지 이런 조건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경쟁을 감소하거나, 경쟁자가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 먹이는 한정적인데, 경쟁자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또 이주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밀할 경감하고, 새로운 서식처를 점유할 수도 있는 이주 효과가 있고요. 대체 기주식물로 분산할 수도 있고 근친교배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전자의 재조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붙어있게 되면은 근친교배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붙어있게 되면 근친교배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주를 해서 다른 애들이랑 교배를 해서 더 나은 유전자의 조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휴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비활동 상태 기간을 의미하고 이때는 산소 소비, 대사율, 물리적 활동의 감소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감소시켜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단계고요. 휴면은 일반적으로 R 단계 또는 약충이나 유충 단계 또는 번데기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R에서는 어쨌든 R에서 깨어나야 되니까 휴면 단계를 거쳐서 깨어나는 거고, 약충이나 유충 단계에서는 뭐 1형충에서 예를 들어서 2형충으로 갈 때, 1형충에서 2형충으로 갈 때, 이때 최대한 이런 물리적인 활동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적게 씀으로써 이 탈피를 할 수 있게 에너지를 이제 축적해내는 거고, 번데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유충에서 성충이 되기 위해서. 자, 월동을 위한 겨울 휴면과 건조 또는 열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름 휴면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워낙 춥죠. 춥고 먹이가 없죠. 춥고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 휴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또는 여름에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해서 그런 상황에서 또 살 수 없다, 환경에 살 수 없다 하면은 그때 또 휴면하는 여름 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휴면을 하게 되잖아요. 휴면이 이 절대적인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등 이 불리한 여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휴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휴면은 불리한 여건이 사라지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위생식이란 말이 있는데 단위생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수컷 플러스 암컷으로 해서 새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암컷으로만, 수컷이 없고 암컷으로만 새끼가 나오는 거 말해요. 암컷이 수컷으로부터 정자를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자손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컷 생산 단위생식은 벌목과 총체벌레류 및 깍지벌레류 몇몇 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암컷 생산 단위생식. 그러니까 이 암컷이 수컷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암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수컷과 교미하지 않은 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수컷 생산 단위생식, 이것은 암컷 생산 단위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컷 생산은 이런 애들이 있고 암컷 생산은 진딧물, 깍지벌레류, 일부 바퀴류와 대벌레류, 몇몇 바구미류에서 발견됩니다. 자, 깍지벌레류는 이제 중복이 됐죠. 깍지벌레류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됐는데 어느 깍지벌레에선 수컷 생산하고 어느 깍지벌레에서 암컷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교미한 암컷은 저장해놓은 정자의 방출을 자발적으로 조절하여 수정된 알 또는 수정되지 않은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컷 안에는 이 저정낭이라고 해서 정자를 보관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쵸? 정자를 보관하는 곳이 있고 이 정자를 빼서 수정을 시킨 알을 낳을 수도 있고요. 정자를 빼지 않고
그냥 이 단위생식 R을 날 수도 있어요. 단위생식 R을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암컷이 조절 가능하다. 이 말을 여기 쓴 거고요. 암컷은 어미와 정확하게 같은 유전적 구성을 가진 암컷 자손으로 직접 발육하는 배수체 알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제하는 것과 같죠.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형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종의 생물이면서도 전혀 다른 형태나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 암수에 따라 크기, 형태, 색깔 따위가 차이가 아예 나게 되는 거, 이런 거 다형 형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컷에만 뭐 날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암컷에만 날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암컷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요. 수컷이 이렇게 작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이 다형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수목해충의 예찰과 방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수목해충의 예찰과 방제 같은 경우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자료는 이 산림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여기에서 이제 주요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설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 일반 해충을 다룰 때, 해충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룰 때, 그때 더 그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다루게 되면 오히려 헷갈릴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찰의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정리로 일단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마 나중에는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아마 책에 실든지 아마 어떻게 가야 될든지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산림청에 있는 자료를 거의 주요 부분만 추려서 제가 그대로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시험에 나온 부분은 아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에 나온 것들은 어쨌든 이 산림청의 예하인 이제 임업진흥원에서 내는 거긴 한데, 이 산림청 자료를 근거해서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바로 이 수목해충 일반 부분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징별로 구분해서 제가 나눠놨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해충학 마지막 강의예요. 해충학 마지막 강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해충학이 양이 적거나 한 게 아니고요. 이번 강의 굉장히 요약을 잘 해놨어요. 솔직히 이번 부분은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강의 모르겠는데 이번 강의는 최대한 많이 복습을 하셔라. 최대한 많이 복습을 하시고 강의를 여러 번 들으세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거예요. 쭉 읽을 거고 설명도 물론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딜 가시거나 차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 50초 먼저, 이 50초부터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충의 학명 부분입니다. 해충의 학명들 여러분들 다 외우지 마세요. 해충의 학명을 다 외우는 것은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은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머리만 괜히 복잡해지는 길이고요. 여러분들 학명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알고 가시자고요. 학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누가 더 지식이 많다, 여러분들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 더 지식이 굉장히 많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학명은 정말 우리가 나중에 논문을 쓸 때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할 때, 그럴 때 남의 걸 읽었을 때 조금 더 찾아보지 않고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학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중요한 것만 알고 우리 시험 합격할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솔라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 학명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생물종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고 했었죠?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 여기서 가져온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산림청에서 최신화된 자료로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봐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솔라방입니다. 솔라방 1명, 덴드로리무스 스펙타빌리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는 대로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읽는 대로 읽으셔도 되는데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외우세요. 자, 다음 대벌레. 이거 어려웠는데 대벌레. 이제 라뮬러스 irregularity dentatus 이렇게 보고요. 도토리 거위벌레 실로린치티스 얼설러스 메미나방 리멘트리아 디스파 버즈나무 방패벌레 코리추카 실리아타 솔수염 하늘소 모노카무스 알터나투스 북방수염 하늘소 모노카무스 살투아리우스 갈색 날개 매미충 포카지아 산톤젠시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스펠링을 적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 다음 미국 선녀벌레 메칼파, 그 다음에 프루이노사 주홍날개 꽃매미 리코마 델리카툴라 복숭아 명나방 코노게테스 펀티페랄리스 코노게데스 펀티페랄리스 복숭아 사양하늘소 아로미아 번지 뿌리옥선충 멜로이도진소 그 다음에 잣나무 별 납작이뻘 아칸소리다 파키 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대로 또는 제가 읽는 방식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서 이 스펠링이 기억이 날 정도로 읽으면서 스펠링이 기억이 나실 정도로 이렇게 외우세요. 자, 첫 번째 이 학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외래 침입해충입니다. 외래 침입해충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어떤 걸 가야 하는지 어디서 유입됐는지 언제 발견됐는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제 발견됐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셨는 게 첫 번째는 이세리아 깍지벌레입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는 귤을 가해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타이완에서 유입이 됐고 발견 연도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1910년도. 이 다음부터는 좀 약간 세대차가 좀 있어요. 10년도에서 바로 29년도 넘어오죠. 다음 솔리코파리. 이 관건해충인 솔리코파리입니다. 가해수종은 그쵸. 솔잎이니까 소나무고 유입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 솔리코파리 일본이에요. 뭔가 일본의 이미지를 여기다 씌워 넣으세요. 이 솔리코파리에. 그러면 솔리코파리 생각하시면 일본 생각나실 거예요. 자, 발견 연도 1929년입니다. 그 다음 또 세대가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1929년에서 바로 1958년도 왔었죠. 자, 미국 흰불나방과 밤나무 혹벌 둘 다 1958년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화렵수류, 굉장히 많은 수종을 가해하고 밤나무 혹벌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밤나무 가해하고 유입국가는 이 미국 흰불나방은 그쵸 이름에도 미국이 붙었죠. 미국과 일본에서 밤나무 혹벌은 일본에서 자, 그 다음에 발견 연도는 1958년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솔껍질 깍지벌레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가해수종 곰솔 그리고 유입국가는 불명 1963년. 자,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고 버즈나무 방패벌레 버즈나무 가해하고요. 유입국가 미국 발견 연도 1995년도 굉장히 또 세대가 많이 올라왔죠. 1995년 버즈나무 방패벌레다. 자, 다음 아까시 잎 혹파리 가해수종은 아까시나무고 유입국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시 혹파리 2002년도에 가해됐는데 자, 이걸 2001년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002년도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2002년도가 조금 더 정확하고 2002년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아까시 혹파리랑 버즈나무 방패벌레 둘 다 미국에서 유입된 해충이에요. 자, 다음 주홍날개 꽃매미 화렵수류를 가해하고 굉장히 많은 화렵수를 가해하죠. 주홍날개 꽃매미 아마 못 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거의 다 많이 보셨을 거고 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양 임해전술, 중국 이런 식으로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자, 2006년에 발견됐고요. 자, 미국 선녀벌레
화렵수류 가해하고 미국 유럽에서 왔고요. 2009년도. 그리고 가장 최근 갈색날개 매미충, 가해수종 화렵수류, 유국과 중국. 다음은 2010년에 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견 연도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발견 연도 가장 오래된 애, 이세리아 각재벌레 1910년, 솔리코파리 1929년, 미국 흰불나방 1958년, 밤나무복벌도 1958년, 다음 솔껍질 각재벌레 1963년, 버즈나무 방패벌레 1995년, 아까시복파리 2002년, 중국날개 꼬매미 2006년, 미국 선녀벌레 2009년, 갈색날개 매미충 2010년. 그렇죠. 네. 이거를 이 월드컵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월드컵 있었던 해에 있던 애들. 뭐 아까시 보파리는 여기 한일 월드컵 때, 그때죠. 이 갈색날개 매미충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수목해충을 구분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가, 생태적으로 피해를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해충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주요 해충입니다. 주요 해충은 말 그대로 주요 해충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은 정성을, 이 녀석을 없애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는 애들. 그래서 관건 해충이라고도 하고요. 매년 지속해서 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으로 일반 평형 밀도가 경제적 피해 수준 이상이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해충이다. 자,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이 위로 가면은 방제를 해야 돼요. 이 밑에서는 방제를 안 해도 됩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자, 방제를 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피해가 적다 하면은 경제적 수준 이상인 거고요. 자, 방제를 했을 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 하면은 이제 밑에 쪽입니다. 경제적 피해 수준 밑에. 그래서 방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의 기준이 되는 게 경제적 뭐라고요? 피해 허용 수준.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솔리호파리, 솔껍질 깍지벌레와 같이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심한 해충을 말하며 1차 해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천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관건 해충으로 계속해서 이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돌발 해충인데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나오는 얘들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조건의 변화 등에 의해서 해충의 밀도 억제 요인들이 변화되고 대발생해서 경제적 피해 수준을 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매미나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돌발해충인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매미다방류, 잎벌류, 대벌레, 주홍날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갈색날개 매미충 외래충이죠. 미국 선녀벌레 외래충이죠. 주홍날개 꽃매미 외래충이죠. 이 외래충 3개는 세트로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차 해충입니다. 2차 해충은 기존에 문제되지 않았어. 이 해충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 천적과 같은 밀도 제어 요인이 없어지면서 밀도가 급격하게 해충화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합니다. 응애류와 진딧물류와 같은 미소해충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피해는 안 줘요. 왜냐면 얘네도 이 천적들 때문에 잡아먹히거든요. 얘도 잡아먹힌 녀석들인데 그 천적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천적들만 죽였어요. 약을 쳐가지고. 그럼 얘네가 엄청 많아지겠죠. 네. 얘네가 이제 드디어 해충이 되는 거예요. 1차 해충처럼. 그래서 얘네가 2차 해충이다. 자, 다음은 비경제 해충인데 말 그대로 비경제적인 해충. 피해를 잘 주지 않는 해충. 피해가 경미하여 방제 필요성이 없는 해충이고 대부분의 산림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곤충류가 여기에 속하고요. 비경제 해충 중에서 돌발해충이나 주요해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잠재해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주 범위에 따른 해충의 구분입니다. 얘가 한 종만 가해하는지 아니면 2종만 가해하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수목들의 굉장히 많은 종의 수목들을 가해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한 종만 가해하면 단식성 해충, 1개, 2개 과를 가해하면 협식성 해충, 그 다음에 그냥 여러 과의 수목을 가해하게 되면 광식성 해충인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단식성 해충 녀석들이랑요, 이 광식성인 애들이에요. 협식성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식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주세요. 왜냐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 줄마디 가지 나방은 회화나무만 가해요. 회양목 명나방은 회양목만 가해요. 개나리벌 개나리만 가해하고 밤나무벌 밤나무만 가해하고 자기나무 주연나무 자기 뭉뚱 날개나방만 가해를 하고 자 요런 식으로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요런 애들 당첨해충들 느낌 가져가시고 알아가시고요. 다음 광식성해충도 알아가셔야 됩니다. 광식성해충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식성해충 같은 경우에 보통 피해가 커요. 피해가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문제를 일으켰을 확률이 높은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애들 미국 흰불나방 이런 애들 있을 거고 매미나방, 천막벌레나방 있을 거고 뭐 목화진딧물 이런 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응애류도 좀 있고 청국성해충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광식성해충들 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깍지벌레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보행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들이 있어요. 보통의 깍지벌레들은 자, 요런 깍지를 형성해서 여기 안에서 평생 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안 움직이는 녀석들도 있어요. 아예 안 움직이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들이 있어요. 전 발육 단계에서. 전 발육 단계라는 것은 뭐죠? 그쵸. 이제 알부터 알이 아니고 이제 약충이라든지 이제 약충, 성충 이런 데서 전 발육 단계에서 이동이 가능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도롱이 깍지벌레, 집신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밀 깍지벌레, 주머니 깍지벌레 이 5가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전 발육 단계에서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성충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가 나온다. 제 생각에는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너무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그 문제를 꼬우다 잘 못 낸 문제예요.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찍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 발육 단계에서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는 도롱이, 집신, 가루, 밀, 주머니 깍지벌레다. 자, 다음 피해 흔적을 통한 해충의 구분입니다. 요것은 이 수관부랑요. 다음은 이 줄기, 식물의 줄기인 수간부, 그 다음에 이 지하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수간부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흔적, 다양한 피해 흔적이 있는데 잎을 갉아먹는다든지 잎의 변색, 잎에 굴이 파지는 거, 잎에 굴이 파지는 건 굴라방, 벼룩바구미 이런 녀석들이 있고 조직이 비틀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혹이 발생한 이 혹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는데 혹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혹 들어가는 애들은 다 혹을 발생시켜요. 이름에 혹 들어간 애들은 솔잎, 혹파리, 혹 발생합니다. 네, 이 혹 들어간 애들 다 발생을 시키는데 이 혹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혹 들어가는 뭐 사사키, 혹 진딧물 다 혹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외인 애들 큰팽나무이, 떼죽낫떡 진딧물, 외준면충 요런 애들은 잎에 혹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혹을 만들어내는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알아가시고요. 혹 들어간 거 다 쓰면은 여러분들 다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네, 외우시기 힘드실 거예요. 자, 종자와 구가의 벌레똥이나 가해 흔적을 나타낸 애들 인말이나방, 명나방, 바구미류 이런 애들 있고 감로와 이로 인한 그을병, 입에 똥조각 및 탈피가 잎이 철해지거나 겹쳐진 철한다는 것은 너네 서류철해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철해진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뭐 겹쳐가지고 묶어서 뭐 꿰매는 이런 느낌. 겹치다라는 의미랑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그거에 철해다라고 하는데 철해지거나 겹쳐짐. 잎이 한마디로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인말이나 방류, 거위벌레류, 잣나무, 별, 납작이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거미줄 만드는 애들 굉장히 많죠. 미국 흰불나방, 천막벌레나방, 잎응애류, 인말이나방류, 명나방류. 이 응애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미줄 많이 만들잖아요. 자, 주머니 형태의 벌레질 만드는 애들도 있고 거품벌레가 이 거품이 있는 거고 솜이나 밀랍 형태의 물질 만드는 얘, 뭐 진딧물, 나무이, 선녀벌레 이런 애들이 있고 줄기나 새순에 구멍이 뚫리는 거, 순나방류, 나무종류 이런 애들 있고요. 자, 다음은 수간부에 좀 피해를 주는 애들. 피해 부위에 구멍이 있고 톱밥, 벌레똥 등 불순물이 배출되는 녀석들. 하늘소, 바구미, 나무종류, 유리나방류. 자, 솜이나 밀랍 형태의 물질을 배출하는 녀석들. 깍지벌레류, 손벌레류, 진딧물류. 뿌리를, 자, 지하부입니다. 뿌리를 갉아먹는 애들, 풍뎅이류 중에서 유충.
그 다음에 땅강아지, 그 다음에 월동개체, 월동을 하는 애들이죠. 이 지하부에서 피해는 별로 없고요. 잣나무 별 납작 이빨 유충, 번데기, 솔잎 혹파리 유충, 이빨래류 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아시는 것도 그쵸, 중요하죠.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득점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우리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녀석들이죠. 중간기주가 있는 주요 진딧물류. 우리 중간기주 있으면 누구였죠? 녹병이었잖아요. 병리학 때 녹병이 중간기주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딧물류 중에서도 가해하는 중간기주가 기주 말고 다른 기주를 이제 공격하기도 해요. 그 중간기주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주가 있는 주요 진딧물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에 없죠. 자, 진딧물류 첫 번째, 목화진딧물. 여러분들 여기서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될 게, 제가 이 주요 산란 장소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공부하실 때는 같이 가져가세요.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중간기주랑 주요 가해수종이에요. 주요 가해수종이 기주라고 보시면 되시고 중간기주는 말 그대로 중간에 들르는 애들. 목화진딧물의 중간기주, 오이, 고추 등. 주요 가해는 무궁화나 석류나무. 복숭아옥 진딧물은 중간기주, 무, 배추 등. 주요 가해수종은 복숭아나무랑 장미과 식물. 장미과 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벚나무도 장미과 식물이고, 그리고 뭐 매화나무, 살구나무던가요? 살구나무, 그리고 그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죠.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도. 자, 떼죽나무 납작진딧물, 중간기주 나도발행이새, 주요 가해수종 떼죽나무. 보통 이름에 좀 들어갑니다. 복숭아옥 진딧물은 복숭아나무가 주기주고 떼죽납작진딧물은 떼죽나무가 주기주인데 이 중간기주만 따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사키 입호옥 진딧물은 벚나무고요. 주요 가해수종은. 중간기주는 쑥. 자, 외줄면충의 주기주는 느티나무, 중간기주는 대나무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외줄면충은 특히. 자, 조팝나무 진딧물, 주기주는 당연히 조팝나무랑 사과나무겠죠. 중간기주는 귤나무랑 명자나무. 일본 납작진딧물은 그쵸. 아까 떼죽납작진딧물 있었죠. 이 기주 뭐였었죠? 떼죽나무였었잖아요. 일본 납작진딧물도 떼죽나무가 주기주고요. 중간기주는 조리대랑 이대입니다. 검은 베네줄면충이라고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경우는 주기주가 느릅나무, 중간기주가 벽과식물이고요. 복숭아 가루진딧물은 주기주는 벚나무, 중간기주는 억새, 갈대 등입니다. 자, 벚잎 혹 진딧물, 얘는 주기주는 벚나무, 중간기주는 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자, 다음은 해충별 천적입니다. 해충별 천적인데 사실 여러 천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천적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적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풀잠자리랑 뭐 무당벌레. 풀잠자리나 무당벌레는 웬만한 해충의 이제 포식자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 천적에 거의 다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다 공통적인 부분이어서 이런 데는 적지 않았고요. 우리는 이 특징적인 부분들만 일단 알아가도록 하시죠. 이세리아 깍지벌레 천적은 베달리아 무당벌레, 솔라방의 천적은 송충알벌, 밤나무옥벌은 한 5개인가? 그렇죠, 있죠. 남색 긴꼬리존벌, 노란 꼬리존벌, 큰다리 남색존벌, 배잘로 꼬리존벌, 상수리존벌, 기생파리로 이렇게 했는데 이 5개 시험에 나오기 얼마나 좋아요. 5개 시험에 내고 하나만 다르게 내면은 하나만 다르게 내고 그 답으로 하면은 얼마나 내기 좋습니까? 그쵸? 자, 미국 흰불나방, 납작 선두리 먼지벌레, 솔수염하늘소, 개미침벌, 가시고치벌 굉장히 유명하죠. 솔리폭파리는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파리 등뿔 먹존벌, 혹파리 반뿔 먹존벌, 솔리폭파리 먹존벌, 혹파리 사리 먹존벌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솔리폭파리 반뿔 먹존벌 여기다가 반뿔 먹존벌이라고 해봐요. 그럼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네 가지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 호파리 등불, 호파리 반불, 솔리 호파리 먹존벌, 호파리 사리 먹존벌. 이렇게. 자, 다음은 잣나무 별 납작 잎벌. 두더지가 신기하게 천적이고요. 잣나무 별 납작 잎벌은 왜 그러냐면은 월동을 어디서요? 땅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두더지가 천적이 된 거죠. 자, 응애류는 애꽃노린재, 긴터리리응애, 칠레의리응애 등이 있고, 나방류는 감탕벌류, 아까시 혹파리는 아까시 민날개 납작 먹존벌, 갈색날개 노린재는 뚱보기생파리, 사철깍지벌레는 사철깍지 네마디 존벌, 제줄깍지 존벌, 주걱깍지 존벌, 장미깍지 존벌 네 가지가 있고요. 황다리 동나방, 나방사리 납작 맵시벌, 매미나방, 집시알 깡충종벌, 집시나방 벼룩종벌, 꽃매미는 꽃매미 벼룩종벌, 갈색날개 매미충은 날개 매미충 알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곤충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뭐냐면요. 곤충의 병원성을 갖는 미생물이에요. 말 그대로. 곤충을 죽일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자체도 식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이 미생물들이 곤충에 붙어서 이 곤충을 해하고 죽이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그리고 마지막에 뒷장에 선충까지 배울 텐데, 바이러스는 다가체 바이러스, 이 MPV가 있고요. 과립형 바이러스, GV, 그 외에 바이러스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핵다가체 바이러스랑 과립형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 나비목 유충에서 피해가 있고, 나비목 유충을 기주로 합니다. 그래서 핵다가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면 미라 형태로 축 늘어져 식물체 거꾸로 매달려 있고요. 과립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면 유충의 색이 연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그 외의 바이러스로는 세포질 다각체 바이러스, CPV라고 불리죠. 곤충 폭스 바이러스, EPV라고 불리는데, 자, 이런 바이러스들도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세균인데, 세균은 뭐라고 불리냐면은, BT균이라고 불려요. BT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BT균. BT균이면은 세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얘도 나비목 유충을 기주로 삼고요. 소화 중독에 의해서만 효과가 있다. 자, 다음은 곰팡이는 백강균과 녹강균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흰색으로 만들면서 죽여버리고, 얘는 녹강균은 녹색으로 만들면서 죽인다. 얘도 누구를 가해한다? 나비목과 흡증성 해충. 해충이라고 썼네요. 해충. 나비목과 흡증성 해충을 가해하게 됩니다. 곰팡이는요. 다음 선충 보시죠. 선충은 밤 종실해충인 밤바구미나 복숭아 명나방을 이제 그 기주로 삼고요. 사철나무 해충인 노랑털 알랑나방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자, 곤충별로 어떤 형태로 월동을 하는가? 알, 유충, 또 뭐 있습니까? 번데기, 그 다음에 성충. 자,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뤄볼 거는 이 번데기는 따로 안 다뤘고요. 번데기는 따로 안 다뤘고, 알과 유충과 성충만 다뤘어요. 이 번데기는 어디서 다뤘냐면은, 나비목에서. 나비목만 제가 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알로 월동하는 해충들. 자, 이 표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첫 번째로는 알로 월동하는 해충. 이거 다 외우세요. 7가지. 알로 월동하는 해충에는 대벌레류, 입마리나방류, 매미충류, 매미류, 선녀벌레류, 진딧물류, 거품벌레류 등이 있다. 여러분들 요 해충이 있다. 일단 요 종류를 외우세요. 종류를 외우세요. 네, 책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종 외울 건데, 특이종 없는 애들도 한 번씩 체크해 가세요. 대벌레류 특이종 없고, 매미충류 특이종 없고, 선녀벌레 특이종 없고, 거품벌레 특이종 없고, 그 다음에 특이종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세요. 입마리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백송애기 입마리나방은, 자, 입마리나방류는 다 알로 활동하는데, 이 백송애기 입마리나방은 뭘로 활동해요? 번데기로 활동한다고요. 자, 솔레기 입마리나방은 뭘로 활동한다고요? 얘도 번데기로 활동한다고요. 오리나무 입마리나방은 유충으로 활동한다고요.
모든 인말이나방은 알로 활동하는데 이 세 녀석만 다르고 백송애기랑 소래기는 번데기, 오리나무 인말이나방은 유충으로 활동한다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 해충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다음 매미류. 매미류는 이 말매미가 있는데 말매미 같은 경우에는 산란 첫 해는 알이고요. 이듬해부터는 약충으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매미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할 때 어디서 하냐면은 가지에서 해요. 가지에서 산란해서 알로 월동을 합니다. 그 알이 어떻게 되죠? 이제 약충으로 와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약충은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6에서 7년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7년 동안은 아예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서 월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진딧물류인데 진딧물류 특이하죠. 다 알로 월동하는데 이 목화진딧물은 남부지방에서는 성충으로 월동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조롱나무 혹진딧물은 그냥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가져가시고. 자, 다음 이 유충으로 월동하는 애들, 육충으로 월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충으로 월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잎벌류, 잎벌 또는 혹벌류인데, 다음은 나박류, 그 다음에 손벌레류, 거위벌레류, 혹파리류, 소나무류. 자, 이렇게 6가지 무조건 기억을 하세요. 6가지 무조건 기억하세요. 잎벌류, 나박류, 손벌레류, 거위벌레류, 혹파리류, 하늘소류는 다 유충 또는 약충으로 월동을 한다. 유충은 우리가 완전 변태를 하는 해충들의 그 유령기 단계, 어렸을 때 단계 말할 때 유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변태는 이 약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 변태를 하는 이 외시류 같은 경우에는 약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6가지는 다 그냥 말 편하게 유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충으로 월동을 하는데 특이한 애들, 잎벌류 같은 경우에는 솔잎벌은 번데기로 월동하고요. 낙엽송잎벌 마찬가지로 번데기, 누런솔잎벌 알로 월동합니다. 그 다음 나박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데요. 번데기로 하는 애들도 이렇게 많고, 알로 하는 애들도 이렇게 많고, 성충으로 하는 애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알이랑 성충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번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게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뒤에 거랑 제가 좀 연결해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 무조건, 여기는. 자, 다음 손벌레류 특이종 없고, 거위벌레 특이종 없고, 혹파리류는 아까시 혹파리만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하늘소류도 향나무 하늘소만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모든 하늘소류는 다 유충으로 월동을 하는데, 향나무 하늘소만 성충으로 월동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성충으로 월동하는 해충. 또 뭐 어떻게 뭐라고 했죠? 그쵸. 이 류를 보세요. 10가지의 류를 보세요. 첫 번째 풍뎅이류 성충, 무당벌레류, 잎벌레류, 바구미류, 방패벌레류, 노린재류, 나무이류, 깍지벌레류, 응애류, 나무종류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단단할 것 같은 애들은 다 성충으로 월동한다고 그렇게 그냥 느낌적으로 외웠어요. 풍뎅이 뭔가 단단할 것 같고, 무당벌레, 뭐 바구미, 방패벌레 이런 애들 뭔가 단단할 것 같잖아요. 뭔가 등이. 네, 그런 애들로 일단 성충이라고 외웠거든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자, 일단 풍뎅이류 특이종 없고 무당벌레류 특이종 없습니다. 잎벌레류는 참긴 더듬이 잎벌레, 얘만 알로 월동해요. 자, 이거 1회차인가 2회차 때 나왔었어요. 나무의사. 참긴 더듬이 잎벌레 알로 월동합니다. 잎벌레류는 성충이지만 참긴 더듬이 잎벌레 알. 자, 다음 바구미류는 성충으로 월동하지만 밤바구미는 유충, 노랑전바구미는 유충 또는 번데기로 월동을 하고요. 방패벌레는 특이종 없고, 노린재료 특이종 없고, 방패벌레는 다 성충입니다. 방패벌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나무이류인데 나무이는 나무이와 가루이를 같이 합친 류예요. 자, 귤가루이는 3년 유충 또는 번데기로 월동을 하고요. 큰 팽나무이는 알로 월동, 온실가루이는 유충 또는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자, 다음은 깍지벌레류인데 깍지벌레류는 대부분 성충으로 월동하는데 수정한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해요. 좀 특이하게. 수정한 암컷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자, 얘도 알로 월동하는 애들과 이 약충으로 월동하는 애들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알은 하나예요. 주머니 깍지벌레. 외우기 쉽죠? 주머니 깍지벌레. 주머니에 알을 넣어 갖고 다닌다.
그렇게 해서 주머니 깍지벌레는 R. 자, 다음 약충인데 이세리아 깍지벌레 삼령약충 또는 성충으로 활동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후약충으로 활동하고요. 곰깍지벌레 종령약충으로 활동하고요. 줄솜깍지벌레 삼령약충으로 활동하고요. 소나무 깍지벌레도 약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다음 응애류도 수정한 암컷 성충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전나무 잎 응애만 알로 활동합니다. 응애는 다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전나무 잎 응애만 알로 활동합니다. 자, 나무 좀류도 다 성충으로 활동하는데요. 광릉 긴나무좀은 유충으로, 앞털 묵도 나무좀은 번데기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잘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월동과 거의 비등하게 중요한 예, 바로 이 발생 횟수입니다. 월동이랑 거의 비등하게 둘 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곤충이 1년에 몇 회 발생을 했느냐, 요거 이제 숫자를 보는 거고요. 자, 발생 횟수 1회부터 2, 3회 발생한 얘, 3에서 5회 발생한 얘, 5회 이상 발생하는 얘들,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자, 먼저 1회 발생하는 얘들,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관련 종을 다 이렇게 외우세요. 대벌레류, 풍뎅이류, 무당벌레류, 잎벌레류, 바구미류, 잎벌류, 혹벌류, 매미충류, 선녀벌레류, 매미류, 나무이류, 거위벌레류, 혹파리류, 하늘소류, 나무좀류, 거품벌레류까지는 한 번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종은 다 없습니다. 없는데 무당벌레류에서 큰 28 점막이 무당벌레는 3회를 발생합니다. 3회 발생합니다. 그리고 잎벌레류 다 1회 발생하는데요. 버들꼬마 잎벌레만 5에서 6회 발생합니다. 잎벌류 다 1회 발생하는데 장미 등의 잎벌은 3회, 극동 등의 잎벌은 3회, 솔잎벌은 2에서 3회 발생을 하고요. 자, 나무이류도 마찬가지로 1회 발생하는데 돈나무이 2, 3회, 줄가루이 2회, 큰팽나무이 2회, 온실가루이 10회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 거위벌레류, 이어서 1회 발생이죠. 아직까지 거위벌레류 특이종 없고, 혹파리류는 다 1회 발생인데 아까시 혹파리만 2, 3회 발생. 하늘소류는 다 1회 발생인데 벚나무 사용하는 수는 얘는 좀 특이하죠. 2년에 1회 발생. 얘는 실제로 2년에 1회 발생합니다. 재작년에 나타나서 되게 피해를 많이 줬다면 다음 년도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얘는 그 다음 년도에 나타났고, 자, 오리나무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 3회, 노랑 애나무좀은 2, 3회. 자, 다음은 2, 3회 발생하는 녀석들입니다. 첫 번째 노린재료. 노린재료는 모두 다 2, 3회 발생하고요. 다음은 깍지벌레류. 깍지벌레도 웬만하면 대부분이 2, 3회 발생을 하는데 1회 가해하는 녀석들이 꽤 많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솔껍질 깍지벌레, 밀깍지벌레류, 루비깍지벌레, 곰깍지벌레, 줄솜깍지벌레, 후박나무 굴깍지벌레. 이런 애들 2, 3회 가해하고요. 자, 다음은 3에서 5회 발생한 녀석들입니다. 입마리나방류와 방패벌레류가 있어요. 다시 한번 3에서 5회 발생하는 녀석들, 입마리나방류와 방패벌레류가 있습니다. 입마리나방류는 백송애기 입마리나방, 이 특이종인데 다 입마리나방류는 다 3에서 5회 발생하지만 백송애기 입마리나방은 1회 발생합니다. 방패벌레류는 특이종 없고요. 자, 다음 5회 이상 발생한 녀석들, 5회 이상 발생한 녀석들, 진딧물, 총채벌레부터 보겠습니다. 총채벌레류, 진딧물류, 솜벌레류, 응애류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여기는 단위 생식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총채벌레 단위 생식하고 진딧물류도 단위 생식을 하죠. 네, 단위 생식은 암컷이 수컷과의 이런 교미 없이 그냥 바로바로 새끼를 낳는 거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채벌레류는 특이종 없고, 진딧물류 같은 경우에는 5회 이하로 발생한 녀석들이 오히려 특이종이 되는 거예요. 가루왕 진딧물은 2, 3회, 전나무 이마리 진딧물은 3회, 밤나무 왕진딧물 3회, 조롱나무 혹 진딧물 4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다음 솜벌레류 5회 이상 발생하고 특이종 없고, 응애류는 5회 이상 발생하는데 이 회양목 호금애, 회양목 호금애 굉장히 회양목에 피해를 많이 준 녀석이죠. 실제로 얘는 1년에 2, 3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발생이랑 여러분 월동은 무조건 시험을 치르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지금 제가 여기 다룬 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 나방류 제가 아까 월동에서도 따로 나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가해도 따로 나눠야 됩니다.
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따로 나눌게요. 자, 1에 가해하는 애들 요렇게 있고요. 네. 여러분들 아주 만약에 이거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연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 유튜브에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진짜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 3에 가해하는 녀석인데 자, 요거는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2, 3에 가해하는 녀석이 지금 자기문뚝 날개나방, 뭐 이제 회양목 명나방, 줄마디 가지나방, 꼬마버들 제주나방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있는 녀석들 있죠. 아까 나방류 중에서 이 번데기로 월동한 애들, 자기뭉뚱 날개나방, 대나무새기 알러나방, 뭐 줄마디 가지나방, 참나무 제주나방, 꼬마버들 제주나방, 미국 흰발나방 이런 녀석들 있죠. 이런 녀석들이 여기에 많아요. 2, 3회 가해. 나방류 2, 3회 가해에 이런 녀석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보면서. 네, 대나무새기 알러나방 있었고, 네, 미국 흰불나방 등등등. 여러분들 비교해보시면서 거기에 이 나방류 중에서 번데기로 월동하는 애들 여기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랑 조금 이어서 외우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제가 외울 때 이거 좀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시고, 자, 3회 이상 가해한 애들, 버들제주나방 3에서 4회, 뽕나무 명나방 이제 4회 가해한 녀석입니다. 자, 다음 특이수종을 유난히 가해하는 해충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줄나무 가지나방은 회화나무를 유난히 가해하고, 제주진 명나방은 후박나무를, 노랑털 알랑나방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사철나무, 황다리 동마방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층층나무, 앞털뭉뚱나무 정도 나왔습니다. 느티나무, 별박이자나방, 쥐똥나무, 버들 제주나방, 포플러류, 두충밤나방, 두충나무, 후박나무 방패벌레, 후박나무, 대륙털 진딧물, 버드나무류, 진사진딧물, 단풍나무류, 뽕나무 각지벌레, 벚나무소, 큰팽나무이, 팽나무, 조롱나무 혹진딧물, 조롱나무, 외줄명충, 느티나무. 무조건 외우세요. 제가 외우시란 말을 많이 들고 싶진 않지만 요거는 외우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는 부분보다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 그 다음 가해 형태별 분류인데요. 잎을 가해하냐, 줄기랑 가지를 가해하냐, 잎, 줄기, 가지 모두 가해를 하냐, 종실 구가해충이냐, 충형, 이 혹을 형성을 하느냐, 아니면은 뚫는 애들, 천공성 해충이냐. 자, 요거까지는 따로 보시고요. 종실 구가해충에는 도토리 거위벌레, 밤바구미, 대추애기 입마리나방, 복숭아 명나방, 소랄락 명나방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충형을 형성하는 거, 혹을 형성하는 거 뭐였죠, 아까? 이름에 혹이 들어간 개체는 다 혹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그 예외가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큰팽나무이, 떼죽납작 진딧물, 외줄면충 이렇게 있었고, 혹시나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게 있다. 혹을 형성을 하는데 이름에 혹자가 안 들어간 애가 있다 하면은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자, 다음 천공성류입니다. 나무를 뚫으면서 이제 가해하는 애들. 하늘소류, 나무좀류, 박쥐나방, 유리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자, 요런 애들 특이하죠. 박쥐나방과 복숭아 유리나방은 나방임에도 불구하고 수피를 뚫어서 그렇게 가해하는 녀석들입니다. 네, 특이하죠? 자, 다음 생식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식 형태. 어떤 생식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거, 양성생식. 암수가 교미를 해서 이 곤충이 만들어지는 거. 새끼가 만들어지는 거 양성생식이고, 단위생식.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발육해서 성체가 되는 것. 즉, 이 수컷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암컷에 있는 난자만이 발육해서 성체가 되는 거죠. 이런 거에는 밤나무 소녹벌, 수벌, 무화과 깍지벌레, 진딧물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배생식인데 배가 좀 여러 개 발생하는 거야. 한 개 아래서 2개 이상의 곤충이 발생하는 거. 이 난핵이 분열이 돼서 그런데요. 이 벼룩존벌과나 고치벌과가 이런 다배생식을 가지고 있고, 자, 다음은 유생생식. 유생생식은 이 유생이란 말이 성숙하지 않은 걸 말하거든요. 성숙하지 않은 유충이 성숙한 난자를 갖고 생식하는 거. 예, 뭐 단위생식도 약간 이런 비슷한 부류인데 일부 혹파리과가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유충이 성숙한 난자를 갖고 생식하는 거. 원래는 보통 성충이 생식을 하죠. 성충이 생식을 하는데 이 유충이 생식을 하는 건 뭐라고요? 유생생식. 일부 파리과 그렇고. 자, 다음 자웅동체입니다. 자웅동체. 생식기의 외부에서 난자가 생기고 안쪽에서 정자가 생긴가. 즉, 이 한 개체에서 이 난자랑 정자가 둘 다 있어서 둘 다 있는 녀석들, 이런 거를 이제 자웅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녀석이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요 해충의 특성, 이제 강론으로 쭉쭉쭉 볼 건데요. 자, 요 부분은, 요 부분 사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강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을 가져왔어요. 사실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잎을 가해를 해서 잎에 구멍이 생긴다. 가지를 가해를 해서 가지가 찢어진다. 예. 아니면은, 뭐, 등등등. 이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까지 사실 책에는 다 적혀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 곤충의 명칭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호두나무 잎벌레면은 당연히 잎을 가해하긴 하겠죠. 잎에 피해가 생기겠죠. 그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 다 알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요. 너무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들만을 발췌해서 일단 아시고 그 다음에도 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공부할 시간이 남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 곤충만의 특성, 이 곤충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고 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이거는 한번 쭉 읽겠습니다. 호두나무 잎벌레 특성은 2령 때는 집단가해라고 3령 때는 분산가해랍니다. 자, 2령은 아래에서 한 번 탈피했을 때 2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2번 탈피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2령.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나오면 일단 1령이잖아요. 그쵸? 1령에서 한 번 탈피했을 때가 2령인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탈피했을 때가 3령입니다. 어쨌든 이 호두나무 잎벌레 같은 경우에는 1령에서 한 번 탈피한 이 2령까지는 집단으로 가해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좀 큰 거죠. 좀 약간 강해진 거죠, 살짝. 2령보단 강해져서 3령 때부터는 분산해서 가해를 하게 된다.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먹어야 될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오리나무 잎벌레 수관 아래쪽 피해가 상부 쪽보다 심하다. 아래쪽이 상부 쪽보다 심하다. 극동 등의 잎벌. 암컷이 단위 생식을 한다. 솔잎벌. 항상 침엽의 끝을 향해 머리를 두고 갉아먹는다. 자, 침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을 향해서, 여기가 끝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갉아먹는데 여기 눈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머리를 두고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노랑새기 나방. 주광성은 수컷이 강하고 암컷은 약하다. 솔라방은 중요하게 이렇게 4개나 적었어요. 보통 묵은 잎을 가해해요. 오래된 잎을 가해하고 오령충으로 활동하고 팔령충으로 번데기가 되는 성충이 됩니다. 유충을 보통 송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송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솔라방이 유충을 말하는 거예요. 소나무의 대표적인 해충으로 알려져 있고 솔잎에 500여 개의 알을 무더기로 나눠놨습니다. 이런 특징들 가져가시고 밤나무 산 누에나방 2령 때 집단가해, 3령 때 분산가해. 뭐랑 똑같죠? 호두나무 잎벌레랑 똑같죠? 잣나무 별 납작잎벌. 주로 20년 이상 된 밀생 인분에 발생하므로 작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 20년 이상 됐으면 이제 영양세식은 끝내고 생식생장으로 돌아갔을 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잣을 굉장히 많이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잣을 이 벼나무 납작잎벌이 손실을 준다. 피해를 준다. 잣에. 자, 유충이 잎 기부에 실을 토하여 잎을 묶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가해한다. 잎 기부라고 하면은 잎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붙어있는 부분. 여기 잎 기부라고 하죠. 자, 단목으로 식재된 잣나무에서는 피해 발견이 어렵다. 제주나방류, 몸의 끝부분을 치켜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주 부린다 해가지고 제주나방류라고 한 거고. 자, 대벌레, 산란시 머리를 위쪽으로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발생 시 약충과 성충이 집단적으로 대이동하면서 잎을 모조리 먹어치운다. 재작년인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이 대벌레가.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사실. 크기 때문에 또.
자, 매미나방도 특징이 많죠? 암컷은 몸이 무거워 날지 못하나, 수컷은 활발하게 날며 암컷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이 매미나방을 집시나방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집시라는 어떤 그 부족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집시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 집시라는 이름이 그 부족을, 한 부족을 되게 안 좋게 보는 단어로 이렇게 좀 비춰졌기 때문에 이 집시나방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없앤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 수컷 선충의 더듬이는 깃털 모양으로 생겼으며 암컷 성충은 실 모양이다. 수컷 선충은 색이 어두운 계열이며 암컷 성충은 밝은 계열 색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2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6차인가요? 6차? 5차인가 6차 때 그때 실기 때 이게 나왔었어요. 매미나방 수컷 성충이랑 암컷 성충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수컷 성충의 사진과 암컷 성충의 사진을 이렇게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틀렸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 점수를 깎아 먹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진을 실제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컷이랑 암컷이랑. 날개 위에 구부러진 검은 무늬가 있고요. 자, 다음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자, 4령충까지 집단가해하고 5령충부터 분산가해하고요. 1화기 때보다 2화기 때 더 피해가 큽니다. 첫 번째 발생했을 때보다 두 번째 발생했을 때 더 피해가 크고요. 갈색날개 매미충, 성충은 암갈색이며 약충은 항문을 중심으로 흰색 또는 노란색 밀랍물질을 부채처럼 펼친다. 자, 요런 거 문장 보셨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야겠죠. 왁스물질과 감로의 분비로 인해 그을음병이 발생하여 잎이 지저분하게 된다. 성충의 날개 색깔이 나뭇가지 색과 비슷한 보호색을 띠게 됩니다. 자, 다음 미국 선녀벌레인데 죄송합니다. 네, 미국 선녀벌레. 미국 흰불나방이랑 다른 녀석이죠. 미국 선녀벌레. 오령충의 성충이 되고 모든 부위가 왁스선으로 덮여있고 점프 및 비행 능력이 높아 다른 기준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다 외우셨다 하시면은 1차 필기 때 안 나오셨더라도 2차 실기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차 실기 때 뭐 어떤 해충이 뭐 가해했는데 그 해충이 발생 연도가 예를 들어서 2009년이다. 2009년에 온 게 미국 선녀벌레잖아요. 그쵸? 유입 연도가 2009년이잖아. 그러면은 미국 선녀벌레 써주고 학명 써주고 내용 쭉 쓰는데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주홍날개꽃매미 1령에서 3령까지 검은색 바탕에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껍질 보면은 다 검은색인데 흰색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흰색 반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4령 때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붉은색으로 됩니다. 붉은색으로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었어요. 사실은 검은색이었는데 나중에 좀 보니까 빨간색으로 된 애들, 얘네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다? 주홍날개 꽃매미다. 4령부터는 붉은색으로 되며 양쪽 측면에 날개딱지가 나타난다. 날개딱지가 생기고요. 자, 다음은 말매미. 암컷 성충이 산란을 위해 2년생 가지에 상처를 내고요. 거기다 산란을 하고 약 6년에 한 세대가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어디 산다고요? 땅 속에 살고 있다가 나와 성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지에 알을 낳고 그 다음 또 유충으로 땅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전나무 잎말이 진딧물 하얀 밀랍물질로 덮여있고 다음 물풀의 면충 여름 기준은 전나무고 겨울 기준은 물풀의 나무랑 들매나무 전나무에서는 개미와 공생을 하고요. 이세리아 깍지벌레 암컷 성충은 알, 약충 성축 발육 과정을 거치고 날개가 없으며 암수가 한 몸인 자운동체인 반면에 수컷 성충은 번데기 기관이 있어 암컷이 있는 성충이 된다. 자가수종한 암컷 성충은 자운동체인 암컷만 생성하지만 수컷 성충과 교미한 암컷 성충은 자운동체인 암컷과 수컷을 생성합니다. 자운동체라고 했었죠? 아까 위에서도. 자,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의 특징 굉장히 많네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즙액을 빨아먹기 용이하도록 세포를 파괴하는 타액을 분비하고요. 수관 하부 가지의 잎부터 갈색으로 변색을 시킵니다. 수관 하부. 이렇게 쓰면 여기가 상부고 이쪽이 하부잖아요, 하부. 수관의 상부, 하부. 이 하부를 가해하는 거죠. 후약충 시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줍니다. 11월에서 2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여름에 가해를 많이 하잖아요. 이 해충들은. 근데 얘네는 여름에 여름 월동을 합니다. 여름 월동. 여름 휴먼이라고 하거든요. 휴면. 여름 휴면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 가해를 하냐.
얘네가 천적이 없을 때인 겨울, 이 11월과 2월에 가열합니다. 그때 가열하는 것을 이 후약충 시기라고 하는데, 이 후약충 시기에 가장 많이 가열하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 암컷은 불완전 매트라고 수컷은 전성충과 번데기 기간을 거치는 완전 매트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피해도가 심 이상이고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은 모두 배버리는 모두 배기 실시하고, 피해도가 중 이상인 지역은 나무 주사를 실시하며 피해를 예방합니다. 피해도 심과 중 어떤 것을 이렇게 방제로 하는지 여러분들 알아가시고요. 자, 다음은 소나무 가루깍지벌레. 얘는 피모까지 마른 병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특이하죠? 쥐똥밀깍지벌레, 암컷약충은 잎의 표면에 정착하고 수컷약충은 잎의 뒷면에 집단으로 모여 기생하며 이유 세 가지로 내려와 기생한다. 암컷약충은 잎의 표면, 수컷약충은 잎의 뒷면. 특이하죠? 자, 소나무 굴깍지벌레. 당년도 잎보다는 오래된 잎을, 잎의 끝부분보다는 중앙부 또는 밑부분을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응애류, 기온이 높고, 자, 이런 부분 가져가세요. 기온이 높고 건조할 때 응애 피해가 심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응애류에 외워두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응애가 엄청 많잖아요. 응애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종류들이 다 기온이 높고 건조할 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 심하다. 자, 다음 전나무 이붕해입니다. 성충과 약충이 주로 잎 앞면에서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전나무 이붕해, 성충과 약충이 주로 잎 앞면에서, 보통 뒷면에서 빨아먹는데 잎 앞면에서 수액을 빨아먹는다. 자,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자, 2페이지만 더 해봅시다. 자, 다음 도토리 거위벌레입니다. 암컷 성충이 도토리의 산란공을 뚫고 알을 낳고 떨어뜨리는데 수컷 성충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알을 낳기 전에 1차로 가지를 절단하고 산란공에 알을 낳고 완전히 자르는 2차 가지 절단을 합니다. 자, 도토리 거위벌레가 많으면은 이렇게 잎이 떨어져 있어요. 잎이 이렇게 잘라져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이 도토리 거위벌레가 만든 거다. 잎만 이렇게 절단된 채 떨어져 있으면은 누가 사람이 자른 게 아니고 이 도토리 거위가 잘린 겁니다. 자, 다음 밤바구미. 밤바구미 특징은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복숭아 명나방은 배설물을 붙여놓아서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복숭아 명나방 바로 나왔네요. 침엽수용과 화렵수용으로 나뉘어지고 밤에서 주로 조생종의 피해가 많고요. 이 1, 2령 때는 과육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화되지 않은 밤송이를 먹다가 3령 이후에는 과육을 갉아먹고, 조롱나무 혹 진딧물, 잎 앞면은 원추형으로 돌출되고 잎 뒷면은 길게 돌출한 벌레 혹이 형성이 됩니다. 앞에 원추형으로 이렇게 돌출된다고 하네요. 자, 밤나무 혹벌. 암컷 성충만 있어 교미 없이 단위 생식으로 산란하고요. 내충성 품종, 이 토착종과 내충성 품종, 도입종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토착종은 삼목률, 옥광률, 순역, 상림이 있는 반면에 도입종은 유마, 이취, 삼조생, 이평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아까시 혹파리. 이와기의 피해가 심하고, 이와기의 피해가 심한 거 아까 또 뭐였죠? 미국 흰불나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흰가루병과 그을음병이 돈방되는 거. 아까시 혹파리입니다. 다음 벚나무 사양안횟수. 목설이 배출되고요. 근데 이 복숭아 유리나방 같은 경우는 목설과 수액이 또 함께 흐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벚나무 사양안횟수는 특이한 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띠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선홍색의 띠. 이런 띠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띠가 있어요. 앞가슴에 선홍색의 울퉁불퉁한 목도리한 띠를 두르고 있다. 성충의 몸에 사람의 손이나 물체가 닿으면 은은한 사양향을 발생한다. 그래서 벚나무 사양하늘소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향나무하늘소인데, 향나무하늘소 또 특징 뭐였었죠? 하늘소는 다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늘소는 다 유충으로 활동하는데, 얘만 뭐였죠? 향나무하늘소만 성충으로 활동했었죠? 그래서 향나무하늘소 목설이 배출되지 않는다. 다음 안락하늘소. 유충이 줄기 아래쪽에서 목지부를 갉아먹고 노숙 유충 시기에는 지제부로 이동하여 형성층을 갉아먹는다. 안락하늘소 사실 피해가 크기로 유명합니다. 형성층을 쭉 이렇게 둥글게 갉아먹어가지고 나무를 아예 고사시켜버리기 때문에 하고, 자, 이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솔수염 하늘소는 이 소나무 재선충을 매개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해충이에요. 얘네 우화채성기,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우화채성기도. 우화채성기는 6월 중하순이고요. 성충의 탈출 시간까지. 성충의 탈출은 10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많다.
탈출한 성충은 어린 가지의 수피를 갉아먹는데 이것을 후식이라고 합니다. 암컷은 우화 후 21경부터 잎으로 수피를 3mm 정도 뜯어내고 한 개씩 알을 낳습니다. 한 마리당 100여 개를 낳고 하루에 1개에서 8개 정도를 낳네요. 만약에 맥시멈 8개를 낳는다고 하면은 약 한 13일 정도, 14일 정도를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자, 부화 유충은 내수피를 갉아먹으며 가는 목살을 배출하고 일형기 후반부터는 목질부도 가야 합니다. 자, 이거는 방제하는 법까지 있는데 방제하는 법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방제부터 외우셔야 되고. 자, 북방수염 한해수도 마찬가지로 이 솔수염 한해수랑 같이 가위를 하는데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우화 채성기가 달라요. 우화 채성기에는 5월 상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솔수염 한해수랑 비슷하면서 이제 같고요. 자, 다음 광나무 긴 나무좀인데요. 광나무 긴 나무좀은 이 참나무 시드름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해충입니다. 얘도 우화 채성기 6월 중순이고요. 특히 신갈나무의 피해가 크고요. 흉고직경이 30cm 넘는 대경목의 피해가 크고 수컷 성충이 먼저 잠입하여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암컷 성충이 오겠죠. 암컷은 등판에 이 5개에서 11개 균낭이 있어서 병원균을 지니고 다닙니다. 병원균 뭐였죠? 라펠리아 속에 그 병원균을 지니고 다닙니다. 자, 초기에는 심재부를 향하여 갱도를 형성하기 시작하다가 일정한 깊이에 도달하면 수피와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갱도를 형성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수피와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갱도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방제 방법 여러분들 또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다음은 소나무좀입니다. 소나무좀 새로 우아한 성충은 후식 피해, 훌레스 피해 아까 전에 그쵸? 1년생 신초를 가해하는 거, 후식 피해를 일으켜 어린 가지를 가해하는 거 우리 후식 피해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일으켜서 신초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진 채로 나무에 붙어있으면 소나무좀의 피해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유충은 내수피를 섭식 후 그 속에서 2회 탈피하고 번데기로 있고요. 후식 피해는 수간의 하부보다는 상부. 후식 피해는요. 수간의 하부보다는 상부. 츠가지보다 정아지의 피해도가 높고요. 성숙 유충이 수직갱도와 직각으로 번데기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거 시험에 제가 알기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박진화방은 천공성 해충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천공성 해충이죠. 북성의 유리나방도요. 박진화방. 유충이 어릴 때는 초본을 가해하고 성장 후에는 나무로 이동하여 가해합니다. 우하기가 가까워지면 갱도 입구의 덮개를 밀고 번데기를 반 정도 내놓은 다음 우하하게 되고요. 천공성 해충입니다. 자, 복숭아 유리나방. 아까 배설물과 함께 수액이 흘러나와서 눈에 띈다고 했었죠. 그리고 벚나무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천공성 해충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세요. 지금 1시간짜리 강의인데 적어도 5번, 10번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서 이제 뭔지 알겠다. 네, 나무쌤 이 말 하고 다음 말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면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이거 맞다. 얘 뭐였지? 솔리법. 그렇지. 침엽의 끝으로 머리를 두고, 맞다. 그렇게 했었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문장으로 해석하셔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충학을 마쳤네요. 해충학 6강의 만에 종료됐는데, 이 다음에 이제 대망의 수목 관리학입니다. 마지막 과목인 수목 관리학하고, 이제 이 개정학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이것까지 들으신 분들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